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2022년 1학기 상반기를 함께 같이 공부할 김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OT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을 배웠고, 근데 마스크를 껴갖고, 뭐, 정확하게 인상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이제 마스크는 벗을 날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금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여건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반갑고 여러분들도 반가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살이에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졸업한 후에 공부하고 손 놓은 지가 뭐 긴 사람들은 뭐 30년도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40년도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장 어린 우리 박수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되진 않겠죠. 5년 정도. 자, 이렇게 각자 상황이 틀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동원대학교에서 이제 노인보건복지과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한 동기입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더 많은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정말로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뭐 조사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네트워크는 뭐예요? 즉 연결이잖아요. 연결인데 연결이 뭐 인터넷선 연결하는 것도 있고 전화선 연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인적 네트워크가 얼만큼 넓고 또 튼튼하고 확장성 있는 그런 네트워크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이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산인데 또 아무런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면은 오히려 자산이 나중에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동기들은 큰 자산입니다. 부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했으니까 반이 지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반 왔으니까 앞으로 반 몇 년? 2년 있으면은 반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더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동기들하고 같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정말로 그 끈끈한 그 동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정말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지만은 그 동기들의 그 동기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굉장히 또한 나한테 소중한 그러한 자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기들의 그 끈끈한 면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면 여기가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기왕 들어오셨으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많이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사정과 여건 따라서 결석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석한다고 해서 한두 번 결석한다고 해서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결석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결석한 거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하게 되면 더 큰 보람과 여러분들한테 큰 성취감이 분명히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모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모두 다 취득해서 졸업할 때는 정말로 서로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헤어지고 더 공부하실 분들은 편입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또 나는 여기서 끝 그렇게 하지만은 그 2년 동안에 그 배운 그 자산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첫 시간인데 사회복지 조사론을 제가 합니다. 사회복지 조사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옛날부터 뭐였습니까? 영어 싫었죠. 저도 영어 싫었습니다. 근데 영어보다 더 싫은 거 뭐였어요? 수학이죠. 산수 때는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수학이라고 들어가는데 좀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 미분, 적분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손을 놓게 되죠. 그래서 수학 쪽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든 거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저 자신도 그랬고 저는 또 특히나 이과였습니다. 옛날에 문과, 이과 있었죠. 이과였는데도 수학이 싫었어요. 그런데도 이과는 졸업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이게 수학 쪽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학문은 아닙니다. 근데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조사론이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과정 설명할 텐데 뭐 통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용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측정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척도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접해보지 않은 많은 용어들이 사회복지조사론이라 여기 이 과목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과목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처음 입학하자마자 1학기 때 이 조사론을 한다는 게 조금 저도 좀 못 내키고 그런데 요거를 2학기나 아니면 2학년 1학기나 이때 했으면은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 조금 이렇게 다른 강의를 듣고 보면은 이런 용어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커리큘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조사론이 1학년 1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했죠. 이거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목을 피할 수는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저도 이제 어, 최대한 쉽게끔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런 과목이 있구나. 또 안 듣던 과목, 안 듣던 용어나 이런 거 들으면 또 내가 학생이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과정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PT가 어, PT 자료가 잘 안 넘어가네요. 이 자료가 안 넘어가네. 네, PT를 억지로 넘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산업체 저녁에 공부해요. 제가 원래 KT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직도 현업 중이고 금년 10월 달이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12년부터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못 다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보통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 자격증이나 학교를 나왔는데 2012년도부터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3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2012년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도 저도 이렇게 산업체가 있었다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내가 다시 공부할 일이 있겠나? 그리고 내 업종이 아니고 내가 계속 전문적으로 했던 데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전문대 야간 산업체 교육장에 가서 2년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 전문학사가 두 개가 돼서 18학점을 받으면은 학점은행제로 해서 18학점을 받으면은 6과목이죠. 네, 그걸로 해서 이제 학사를 이제 받아갖고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은 어디 갔냐?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저기 신촌에 가면 많이 있죠. 젊은 애들 많이 그 동네 거기 와서 사회복지 석사를 제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였냐면 2017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석사를 받고 이제 아이고 공부 많이 했네. 이제 내 처지에 무슨 석사가 어디 있어? 그렇게 했는데 마침 또 이제 동원대학교에서 2017년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는 강사 입장에서 석사는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하게 내세울 곳도 없는 것 같고, 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박사를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3년 동안 한세대학교라고 군포에 있습니다. 3년 동안의 박사 과정을 거쳐서 제가 박사를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세돌봄 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방문요양센터죠. 방문요양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양에 안양 데이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 우리 연세대학교 여기 동기들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어차피 사회복지 전공하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들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고 이 협동조합에서 안양 데이케어 센터, 즉 주간보호센터죠. 요거를 지금 설립을 해서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설립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어서 오세요 하면서 너무 많이 확산이 돼 갖고 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재정적으로나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요거로 해서 저의 간단한 소개는 끝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사회복지 조사란 어떠한 순서가 있는가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OT 때 했어야 되는데 OT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1시간은 1교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는 어떤 게 있냐 사회복지와 그럼 과학적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여기에는 이제 과학의 정의가 나오겠죠. 과학이란 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과학 그냥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한 정의 또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은 또 어떻게 있고 그리고 비과학적 탐구 방법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냐 이게 이제 첫 교시 1주차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이제 사회과학 이론의 특징 및 발달사 여기는 사회과학 이론이 어떤 것이 있냐 과학에는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자연과학은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과학적인 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사회과학은 어떤 게 있냐 거기에 대한 이론이 어떤 게 있는가 보는 거고 그리고 이론 형성의 방법 체계에 대해서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론의 발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사회복지 조사 연구가 있고요. 여기에는 조사 연구 과정 그리고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사 연구 분석 단위가 있고요. 자, 4주차에는 연구 문제와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 조사로는 여러분들은 뭐 논문 안 쓰시겠지만은 논문 쓰는 사람들한테는 논문 쓰는 학생들한테는 이 조사론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논문을 쓸 수 있고 또 논문에 나오는 그 용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논문에 보면 연구 과제가 있고 연구 문제가 있고 또 가설이라는 그러한 그거에 또 내세워야 되는 그러한 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차이는 연구 문제와 가설. 그럼 연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설정은 여기에 대해서 하고 또 가설, 가짜 주장이죠. 그러니까 가짜 주장이지만 내 주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안 일어났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 그리고 가설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냐. 이게 이제 4주차 때 얘기고요. 이제 5주차 때는 조사 설계입니다. 자, 소자 설계는 인과관계의 추론 조건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건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예,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가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즉 타당도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 설계의 유형에 대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를 했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본 게임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측정을 했는데, 그 설계만 하고 측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척도가 나와야 되겠죠. 척도라는 말도 여러분들 좀 많이 안 들은 용어죠. 측정이라는 거 뭐, 어, 땅, 그것도 측정한 그 측량이라고 하겠지만, 뭐, 아무튼 측정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지만, 척도라는 얘기는 조금 이렇게 많이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주 차에는 측정의 정의, 그 다음에 측정의 수준, 그리고 척도, 측정의 오류나, 그리고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7장에 이제 표본 추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퍼져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거를 다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 뭐 표본을 빼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데이터를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표본 추출 관련 용어, 표본 추출 절차 및 대표성, 그리고 표집을 합니다. 표본 추출한 거를 모으는 거를 확률 표집,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 이렇게 해서 7주차 끝나고요. 그 다음에 8주차에는 중간고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중간고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는 질문지 작성했어요.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과연 어떤 식으로 질문지를 작성할 것이냐. 질문지 작성의 원칙이 있고 질문의 대상 및 범위를 확정, 질문 항목의 선정, 질문 문항의 작성, 질문지 구성, 그 다음에 사전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주차에는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질문지법, 또 면접조사, 질적연구 이런 것 볼 수 있도록 하고 11주 차에는 단일 사례 설계가 있어요. 단일 사례 설계, 사회사업에서 단일 사례 설계, 단일 사례 설계. 그 다음에 12주 차에는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사회복지 욕구조사, 사회복지가 원하는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평가조사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장에는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한다든지 서론 및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분석과 해석, 그다음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해서 여러분들 한 학기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과목은 상당히 중요한 그 과목 그 단락이 있고 어떤 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그러한 단락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매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진도를 다 나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문제와 가설은 조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측량이나 측정이나 척도 이것도 표본 추출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한 주 이상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 수집이나 단일 사례 설계 이런 것들은 조금 쉽기 때문에 더 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마치게 되고 중간에 여러분들하고는 레포트 작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숙제라고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도 다 대부분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고 이거 뭐예요? 책을 그냥 보고하는 오픈북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변별력이 없어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변별력이 없는데 변별력이 있는 건 이제 출석하고 그 다음에 과제 점수 거기서 조금 돼갖고 이렇게 점수는 제가 뭐 C까지는 안 줍니다. 대부분. 그리고 A, B 이렇게 드리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제는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사회복지와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차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과학의 정의,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비과학적인 탐구 방법의 문제점 어떤 것이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여러분들이 쉽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과학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학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인들이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뭐 저널리스트, 정책 결정권자, 그리고 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은 서로가 과학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맥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중요한 과제를 시사하기도 하고 정밀한 지식의 체계를 의미하거나 또한 경험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학을 정의하는데 제기되는 이런 차이는 1차적으로 과학 자체의 방법론과 과학의 내용을 잘못 구별하는 관행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은 고유한 자체의 특정 주제 문제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상에 관한 모든 연구를 과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 예컨대 이제 점성술이라는 건 하늘의 별 보고 그거를 연구하는 그러한 학술이죠. 어, 연구하는 거죠. 자, 점성술은 별자리와 인간의 여러 사건들을 연구하고 그들과 또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것과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신라 시대라든지 뭐 우리 예전 과거의 조상들 보면은 이 점성술에 많이 의존을 했죠. 달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다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동안 많이 전래돼서 내려왔지만 그게 점성술이 과학이다. 그렇게 딱 결론 짓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성술하고 천문학하고는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 유명한 요즘 대학에서는 뭐 점성학과를 설립하기도 결정을 하고 또 뭐 교수 모집을 한다든지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학위 같은 거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점성술은 과학의 한 분야로서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점성술을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체의 주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점성술에 사용된 방법론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의 많은 내용은 현재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미래에는 비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이게 과학적인 게 비과학적인 거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은 어떤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자체 방법론으로 인해 별개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과학이라는 개념은 과학적 방법론의 수단으로 수집된
모든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과학의 의미를 나눠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식을 창조한다. 지식을 창조하는 체계를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체계에 의해서 이 체계에 의해서 창출된 지식을 일컫는다. 이렇게 과학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검토하게 될 과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을 만들어가는 방법, 즉 지식을 창조하는 체계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정의 참 어렵죠. 과학의 정의는 지식을 창조하는 체계를 의미하고 그 체계에 의해서 창출된 지식을 일컫는다. 즉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성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과학군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천문학이나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과학은 지식을 창조하는 세계 체계를 의미하고 그 체계에 의해서 창출된 지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과학적 지식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좀 무리는 안 갔겠죠?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